뭘 잘했다고 울어. 제사상 앞에서 부정타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우이의 손바닥이 며느리 소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 앞 온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소영의 입술이 터졌고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도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시어머니까지 당신 딸을 감싸며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요. 은행원이던 꿈을 버리고 20년 동안 수백 번의 제사를 차리며 종처럼 살아온 시간,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집안의 모든 비밀을 소영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왔다는 사실을요.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어요. 신우이 옥순의 손바닥이 소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참담한 일이었지요. 소영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고 입술 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부정타게. 신우이 옥수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소영에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뺨을 어루만지며 바들바들 떠는 아내를 보며 남편 준탁은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누나 성질을 건드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그 순간 소영은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사실 소영은 지난 20년을 오직 이 한마디를 기다리며 버텼거든요. 고생했다, 소영아. 내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눈 녹듯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훗날 시댁 식구들이 내가 고생한 세월을 알아주는 날이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맵고 짠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소영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영의 자리는 가족이 아니라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제는 명절이었고 오늘은 바로 시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이틀 연속 이어지는 강행군의 소영은 이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며칠째 이어진 음식 장만에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디다 못한 소영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문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 제사 음식 준비는 준탁 씨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문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금쪽 같은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히라고?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에 소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던 소영은 남편 준탁에게 몰래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남편의 옷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모르게 남을 묻히는 것만 좀 도와줘요. 남편 준탁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표정을 지으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귀찮다는 듯 머리를 벅벅 긁더니 마지못해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시어머니 문희가 소리를 지르며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게냐?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겠어? 문희는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흙을 한 웅큼 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흙을 자기 눈에 넣으려는 신용을 했어요. 소영은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준탁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도와주려던 신용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알았어요. 안 도와줄게요. 진정하세요. 여보 봤지?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저러시니 나는 도저히 못하겠네. 준탁은 마치 잘됐다는 듯 얄미운 미소를 띠며 거실로 쏙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소영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소영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졸음을 쫓으려 입술을 깨물어가며 버텼지만 사고는 거기서 터졌지요. 국그릇을 옮기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제사상 위로 국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어지러워서 그만. 소영이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국물을 허겁지겁 닦아내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문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흥,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실수? 그게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옥순아, 내가 아주 잘 때렸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딸의 손을 감싸며 소영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소영은 바닥을 닦는 손을 멈추고 멍하니 거실 바닥을 응시했어요. 소영은 욱신거리는 뺨을 감싸 쥔 채 조용히 주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들을 배경 삼아 소영의 기억은 2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소영은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소영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큰 은행에 총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꼼꼼함과 밝은 미소로 고객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어요. 매달 우수 사원 표창을 놓치지 않았고 지점장님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동료들은 소영이 머지않아 큰 자리에 오를 것이라며 입을 모았지요. 그때의 소영에게는 반짝이는 꿈과 당당한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창구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 준탁이었지요. 준탁은 소영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같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하고 퇴근 시간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선뜻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준탁 씨, 저는 지금 제 일이 너무 소중해요.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고 싶거든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소영이 거절할 때마다 준탁은 더 간절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준탁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소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소영 씨 꿈 지켜줄게요. 결혼해서도 사회생활 계속하게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깨어있는 분이라 절대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 달콤한 약속과 끈질긴 구애에 소영의 마음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부모님도 번듯한 가구점을 운영한다는 준탁을 믿고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하지만 화려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문희의 태도는 무섭도록 돌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해야 해서 짐 정리 좀 하려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문희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출근은 무슨 출근? 너 설마 그 돈 몇 푼 벌러 나가겠다는 거냐?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망하는 법이다. 당장 사표 쓰고 집안일 배워라. 소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옆에 서 있는 준탁을 쳐다보았지요. 준탁이 나서서 약속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탁은 소영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준탁 씨랑 결혼 전에도 다 이야기된 부분이에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 실력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할 일도 많거든요. 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더 거세졌습니다. 남편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말대답이냐?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면 남편 하는 일이 안 풀리는 법이야. 내 아들 앞길 막고 싶어서 그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법을 따라라. 시어머니는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 소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소영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남편 준탁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결혼해도 일하게 해준다고 당신이 직접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준탁은 소영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좀 들어.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되잖아.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해. 그게 여자 팔자야. 그날 소영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약속은 결혼이라는 덫으로 이끌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지요. 결국 소영은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꿈이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동료들의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돌아온 곳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시댁이었어요. 그날 이후 소영의 삶은 기계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수발을 들고 틈만 나면 이어지는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예리한 눈은 이제 나물의 밑동을 다듬는 데 쓰였습니다. 엑셀 숫자를 맞추던 꼼꼼한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된 설거지물에 불어터졌지요. 시누이 옥순까지 이혼하고 들어와 소영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나 커피 좀 타와. 설탕 2스푼 알지? 은행 다니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가 일 처리가 아주 야무져서 좋네. 비아냥거리는 시누이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소영은 베갯니들 적셨어요.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내 꿈을 너무 쉽게 포기했을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영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제사가 올 때마다 소영을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어요.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 정도 음식도 못해서 어떡하니? 은행 다니던 똑똑한 머리로 제사상 순서나 제대로 외워라. 소영은 대꾸 한마디 못하고 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은행원 시절의 자존감이 아주 작은 불씨로 남아 있었지요. 언젠가는 이 굴레를 벗어나 다시 나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20년 동안 매일 밤 소영은 멈춰버린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준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게을러졌고 소영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가구점 운영은 뒷전이고 틈만 나면 밖으로 나돌며 돈을 썼습니다. 소영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밥이 늦는다고 타박하며 소영을 일어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팔자 좋은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네. 그 말이 소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은행 로비를 걷던 정소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부스스한 생기 잃은 중년 여인만 있었지요.
소영은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와 눈물로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소영은 아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원 특유의 치밀함으로 시댁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부로 낭비하는 돈들을 기록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시댁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만은 여전히 예리한 은행원이었어요. 어머니, 준탁 씨,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면 언젠가는 고마워해 주실 거죠? 어리석게도 소영은 가끔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상 앞에서 돌아온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차가운 손바닥뿐이었지요. 20년의 인내가 허무하게 무너진 오늘,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멈췄던 자신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영은 주방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굽은 등을 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꿈을 포기하며 흘렸던 눈물은 오늘로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두운 주방, 소영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차분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준탁은 이제 아예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겠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 약속 있어서 나간다. 제사 끝났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치워. 누나한테 맞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유세 떨지 말고 상이나 빨리 치워라.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키를 챙겨 현관문을 쾅 닫고 나섰습니다. 소영은 텅 빈 눈으로 거실에 남겨진 제사상을 바라보았어요.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허탈함과 차가운 정적이 가슴속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내가 고생한 세월을 알아달라고 빌었던 내가 바보였어. 소영은 입가의 피를 소매로 쓱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은 뺨은 화끈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송곳처럼 날카롭게 깨어났어요. 20년 전 은행원 시절 서류 한 장 숫자 하나 틀리지 않던 그 치밀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나는 이제 이 집안 소모품 안 할게요. 소영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어오른 뺨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소영의 심장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주방에서 소영은 홀로 그릇을 닦으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소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거실에는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20년 시집살이가 지옥으로 변한 결정적인 계기는 시누이 옥순의 등장이었습니다. 번듯하게 시집을 갔던 옥순은 결혼 생활을 단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온 옥순은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상전이라도 된 듯 사사건건 소영을 종 부리듯 하기 시작했지요. 옳게, 나 지금 목마른 거 안 보여? 시원한 물 좀 얼음 띄워서 가져와. 소영이 거실 바닥을 닦고 있어도 옥수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소영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소영이 땀을 닦으며 물을 가져다 주면 옥수는 컵을 쳐다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옳게. 내가 분명히 얼음 띄워달라고 했잖아. 성의가 없네, 정말. 시누이의 갑질은 물 심부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방 청소는 물론이고 속옷 빨래까지 소영이 앞에 던져놓기 일쑤였지요. 소영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면
시어머니 문희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형님, 방 청소랑 빨래는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옥순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이혼하고 돌아온 애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니? 어차피 하는 집안일인데. 시누이 청소, 빨래 좀 더 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니? 시어머니는 늘 딸의 편에 서서 소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옥수는 시어머니의 비호를 받으며 소영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지요. 옳게,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생색이야? 은행 다닐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좀 해봐. 사람이 왜 이렇게 둔해졌어? 소영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들어온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일꾼일 뿐이었지요. 지친 소영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남편 준탁의 방관이었습니다. 준탁은 겉으로는 번듯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침 늦게야 겨우 가구점 문을 열고는 손님을 맞이하기는커녕 도박판을 찾아다녔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유흥비로 가게 경제를 좀먹고 있었지요. 소영이 남편을 붙잡고 사정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뿐이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너무 심해요. 제 빨래도 아닌데 속옷까지 다 저보고 빨라고 던져요. 가구점 형편도 어렵다면서요. 당신도 이제 노름 그만하고 일 좀 집중하면 안 돼요? 준탁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영을 밀쳐냈습니다. 아, 시끄러워. 누나가 좀 시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일러 바치냐? 나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까지나 들볶지 마라. 밥이나 차려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탁은 아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지요. 소영은 매일 밤 옥순이 어질러 놓은 거실을 치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옳게, 내일 친구들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 음식 좀 근사하게 차려놔. 괜히 시장에서 파는 거 사오지 말고 직접 정성 들여서 해. 알았지? 옥수는 친구들을 불러 소영을 하녀처럼 부리며 자신의 길을 살리려 했습니다.